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사망 원인 1위요? 암, 심장질환. 3등이 폐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사가 있냐고 물어보시면 사실 거의 없고 아마도 폐렴일 거다. 왜냐하면 폐렴이라는 게 인지를 못하는 상태에서도 걸릴 수도 있고요. 암 때문에 누워 계실 수도 있고 다리가 부러져도 누워 계신 분들 많아요. 노인분들. 근데 그 마지막 엔드 리절트가 대부분 폐렴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폐렴 걸리면 회복 안 되고 사망하시고 우리나라 사망 원인 3위로 잡히는 데는 마지막 다른 여러 가지 질병 중에 대체로는 폐렴이 걸려서 돌아가신다. 그렇죠. 그럼 암 때문에 오래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더라도 결국 마지막 질병은 폐렴이었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야심찬 코너 새로 시작한 더 헬스 시간입니다. 요즘 뭐 추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날씨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감기 환자도 많고 독감도 문제가 되고 또 최근에는 또 폐렴으로 우리 또 잘 알던 분 또 유명을 달리하셨다는 뉴스도 들려오고 이 가벼운 질병 같기는 하지만 우리가 또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관련이 있거나 또 뭐 거쳐가거나 해야 되는 병이 폐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참 익숙하기는 하지만 또 혼동스럽기도 하고 잘 모르는 질병 폐렴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서울대 의대 법의학 교수님이시죠. 유성호 교수님 모시고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부터 감기와 독감은 어떻게 다른지 뭐 폐렴으로 자꾸 이어지는 건 또 왜 그런지 등등 폐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네, 법의학자시네요. 네, 네. 법의학자는 부검, 해부 이런 것으로 해서 뭔가 이분이 살아계실 때 갖고 있었던 진실을 밝히는 뭐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오늘 주제가 이제 폐에 대한 거라 네. 뭐 호흡기 내과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또 맞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보고 또 예. 어떤 기전인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초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와, 법의학을 공부하시면 의대 가서 법의학 공부하시면 이건 개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개업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네. 그거는 그러면 어딘가에 이제 전문가로서 소속이 되어 있을 텐데 보통 국과수 뭐 이런 거에 그렇습니다. 뭐 저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근무하고 있지만 또 네. 국립과학사연구원 촉탁법의관이라고 해서 네. 또 부검을 하는 입장이에요. 오늘도 이제 부검을 2건 하고 오전에 와, 네, 오늘 두 건이면 두 분을 부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두 사례를 부검하고 와서 그래서 이제 워낙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촉탁법의관 뭐 이렇게 나눠서들 많이 하죠. 일 몰리거나 그러면 하실 수 있는 분 연락처 갖고 있다가 그렇죠. 그것도 있고 이제 정기적으로 전국에 이제 법의학자가 60명이 안 돼요.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그래도 꽤 큰 나라 아닙니까? 근데 네. 이제 60여 명이 해야 되니까 이제 각자 그렇군요. 열심히 해야죠. 의대에서만 한 서너 명 정도가 법의학 한다는 뜻이네요. 그냥. 이게 의과대학의 전국에는 이제 한 12분 계시고요. 예. 이제 국립과학사연구원에 32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도 이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국과소에 계신 분들은 의사 중에 뽑는 거예요? 아니면 가서 법의학만을 전공해서 공부하는 겁니까?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이제 병리라는 전문의를 취득한 분들에 대해서 뽑아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네. 그래서 매년 안 뽑힙니다. 예, 원래 병리라는 것도 처음 들어오셨죠. 네. 예, 그래서 그 전문의 뭐 내과 외과는 들어보셨잖아요. 뭐 이비인후과 이런 거. 예. 병리 전문의도 희귀한 데다가 질병, 전염병 뭐 이런 거 좀 그렇죠. 그런 거 진단하시는 네. 진단하는 과인데 그 병리 전문의 중에 뽑아야 되니까 아예 어렵죠. 그런 전공 자체가 좀 그 사람들이 많이 가는 전공은 아닌가 봐요. 그렇죠. 뭐 일반인들에게 되게 생소할 겁니다. 점점 더 법의학자는 잘 지원을 안 하는 쪽입니까 요즘은? 뭐 전 세계적으로 근데 비슷합니다. 미국도 그래요? 한참 모자라요. 예, 워낙 일도 좀 약간 험하고 또 하기야. 의사 그러면 다들 원하시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환자를 보고 또 경제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 살리려고 의사 됐는데 법의학자는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사람의 마지막을 또 보내드리는 역할을 하니까요. 예. 보람은 언제 제일 느낍니까? 법의학자가 보람을 느끼는 건 아무래도 뭐 감춰졌던 아니면 좀 드러나지 않았던 이런 사실들을 좀 밝혀낼 때 또 법정에서 느낄 때도 있고요. 오히려
저는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저보고 결정하라고 하면 저는 법의학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긴급하게 환자 와서 막 살려내고 막 5초가 중요해, 10초가 중요해 이러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찬찬하게 들여다볼 수는 있어서 성격에 맞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중증외상센터라고 요즘에 네. 인기 있는 드라마인데 거기에 이제 근무하시는 선생님도 좀 만나보면 내가 왜 했을까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자부심은 있지만 네. 그거 너무 힘들죠. 그렇죠. 근데 뭐 긴박하니까. 저희도 그거에 완전 반대편에 돌아가신 분이니까 음. 근데도 저희도 없어요 사람이. 그쪽도 너무 없는데 네. 백강혁인가요? 그 네. 넷플릭스에 예. 그 완전 그 꿈 같은 네. 실력인데 워낙 거기서도 부자로 나오지 않나요? 돈은 충분히 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안 할 거야 아마 보통 분들이. 근데 저희도 안 하죠.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런 법의학자님이십니다. 최근에 대만의 유명한 배우였죠. 서희원 씨가 갑자기 감기에 걸렸다던가 독감에 걸린 뒤에 치료받다가 젊은 나이인데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야, 이게 무슨 의료 사고가 있었나? 왜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지? 무슨 일이야? 하는 궁금함이 있었는데 전문가로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좀 이해하셨습니까? 독감에 일단 걸렸고요. 독감으로 이제 고생을 하시다가 급성 폐렴이 합병증으로 오면서 사망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사망 원인은 폐렴이고요. 예. 폐렴을 유발하게 한 거는 독감이고요.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은 감기, 독감, 폐렴 헷갈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사망 원인인 폐렴은 사실은 굉장히 흔한 사망 원인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사망 원인 1위요? 네. 잘 모르겠는데. 암. 2등이 그렇죠. 심장질환, 3등이 폐렴입니다. 4등이 뇌혈관 질환이고요. 아, 폐렴으로 그렇게 많이 돌아가세요? 네. 5등이 우리나라는 자살이고요. 그래서 3등이 폐렴인데 폐렴이 사실은 굉장히 주요한 전 세계적으로도 주요한 사망 원인이에요. 근데 이제 폐렴이 보통 노인, 예. 만성 질환자 그리고 면역이 저하된 분들한테 사망 위험이 높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사가 있냐고 물어보시면 네. 사실은 거의 없고 아마도 폐렴일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폐렴이라는 게 인지를 못하는 상태에서도 걸릴 수도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병상에 누워있다가 누워있는 이유는 되게 많죠. 암 때문에 누워 계실 수도 있고 뭐. 다리가 부러져도 누워 네. 계신 분들 많아요. 노인분들. 네. 근데 그 마지막 엔드 리절트가 대부분 폐렴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폐렴 걸리면 회복 안 되고 사망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렴이 우리나라 사망 원인 3위로 잡히는 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서희원 씨처럼 이런 것도 경우도 있고 마지막 다른 여러 가지 질병 중에 대체로는 폐렴이 걸려서 돌아가신다. 그렇죠. 그럼 암 때문에 오래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더라도 결국 마지막 질병은 폐렴이었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럼 그분은 암으로 돌아가신 걸로 잡혀요. 암으로 돌아가신 걸로 잡힙니다. 우리가 이제 통계청에 계시는 네. 이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주무관님들 네. 그분들이 이제 선행 사망 원인이 뭔지 그 근본적인 그걸로 잡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렴이 많은 건 다른 일이 없다가도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시고 서희원 씨처럼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럼 인간은 대체로 폐렴으로 죽는 경우가 정말 많겠네요. 암으로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에 그 암세포 때문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그 암세포와 싸우는 과정에서 폐렴이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암 환자 같은 경우는 특히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면역 기능이 저하돼요. 왜냐하면 약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전신 항암 화학요법이라고 우리가 흔히 항암제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예. 또 암 자체가 워낙 왕성하게 증식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영양분을 뺏어가요. 그래서 바짝바짝 말라서 우리가 그걸 악액질이라고 부르는데 왜 굉장히 마른 분들 그런 면역 저하된 상태에서 폐렴이 굉장히 쉽게 걸리고 또 쉽게 퍼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또 그 밖에 만성 질환자에서도 신부전 뭐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도 폐렴이 쉽게 사망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뭐 치매에서도 마지막 엔드 리절트가 폐렴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병석에 누우면 폐렴이 올 경우 가능성이 매우 높군요. 네, 누워 있으면 아무래도 앞에 여기 안쪽에 인두, 후두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은 건강하시니까
침을 꼴깍 삼켜서 식도 쪽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이게 이제 기도 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따로 흡인 폐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또 기도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경우도 많고요. 염증 생기고 네, 거기서 시작한 염증이 그렇습니다. 와 젊은 분들은 그럼 폐렴에 걸리면 대체로는 자기 면역력으로 회복하는 겁니까? 감기에서 낫듯이? 그렇습니다. 뭐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면역 기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잖아요. 네. 회복력도 빠르고 그런 걸 보면 자기의 면역으로 낫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만약에 젊은 분이라도 자기의 어떤 기존의 기왕증 일본 말이지만 기존의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그 경우에는 폐렴이 좀 더 쉽게 퍼질 수도 있죠. 아니면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 폐렴이 걸리게 되면 예. 독감 자체가 굉장히 면역에 저하를 일으키는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폐렴으로 사망할 수 있는 거죠. 자주 벌어져요? 아니면 이렇게 젊은 분이 폐렴으로 폐렴이라고 하면 야, 그거 뭐 암도 아니고 기껏해야 염증인데 그 병원만 가면 다 치료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얼핏 하기 쉬운 그 병명만 들어보면 그냥 가벼운 질병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말이죠. 그렇죠. 보통은 잘 먹고 잘 병원에 가고 뭐 이러면 큰 문제가 없는 젊은 분들은 특히나 예.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제가 이제 겪은 케이스 중에서 사례 중에서는 돌아가신 분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혼자 계시다가 40, 50대 분들이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혼자 계시면 우리가 이걸 독거인들이라고 많이 하는데 고독사라고 흔히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폐렴이 많고 또 젊은 분들도 끙끙 앓다가 뭐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 그러다가 누워 있고 이러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그러다 갑자기 병이 진행되면 이제 일어나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병원에 있기만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럼요.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 치료를 받게 되면 뭐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죠. 물론 이제 노령자라든지 면역이 저하되신 분들은 그래서 뭐 기계호흡이라고 그래서 인공호흡기라고 부르는 것도 잘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는 경우가 많죠. 보통 그럼 우리가 감기를 심하게 걸리면 폐렴이 왔다가 가기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증상이 따로 있습니까? 사실은 감기가 좀 감기, 독감, 폐렴 이렇게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 감기라는 건 보통 상기도 감염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코, 인두 왜 콧물 나고 목이 따끔따끔하고 뭐 좀 가래가 좀 조금 생기고 이런 게 이제 감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데노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부르는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많은 분들이 뭐 그냥 놔두면 뭐 7일 뭐 약 먹으면 일주일, 뭐 병원 일주일,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맞긴 한데 그게 너무나도 심하게 되고 좀 아무래도 면역 전체적으로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합병이 또 폐렴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노인이다, 아니면 면역 기능이 좀 약하다, 만성 질환자다, 그러면 감기에서 폐렴으로 걸리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증상에 맞는 대증 치료, 콧물이면 콧물, 뭐 목 아픈 거면 목 아픈 거 이렇게 이비인후과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치료받게 되는 거고 이제 감기는 그런데 이제 독감은 좀 다른 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거에 의해서 걸리는 거예요. 바이러스 이름이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혹시 1918년 19년도에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가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18년 19년? 네. 19년은 3.1운동인데. 맞습니다. 예. 그때 무슨 큰 병이 있었어요? 예, 그때 우리나라에 그때 일제 치하긴 하지만 그때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1위는 괴질이었어요. 근데 지금 와 보면 스페인 독감이었어요. 그게 이렇게 대륙에서 전파됐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만주 쪽에 전파돼서 대구에서 왜 대구부터 시작되냐면 대구가 독립운동가에 돈 대주는 분들이 많아서 밀정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래서 대구 뭐 이래서 큰 도시로 막 퍼지면서 우리나라 사망 원인이 그땐 괴질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스페인 독감이에요. 그 스페인 독감도 역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래서 그 독감이란 거는 좀 바이러스긴 바이러스인데 감기가 동네 그냥 철없는 고딩 고등학생들이라면 이거 진짜 조폭인 거예요. 나쁜 애들인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몸에 심각하게 이거는 센 감기? 센 감기보다도 좀 더 세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3일 정도 잠복기가 있다가 갑자기 전신 근육통, 발열, 그것도 아주 감기는 미열인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 독감 같은 경우에는 고온으로 되면서 몸이 전반적으로 아픈 거예요. 막 근육통도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무서운 게 이제 독감은 약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약을 처방받으면 항바이러스제. 그렇습니다. 항바이러스제라고 그래서 그걸 맞으면
뭐 타미플루라고 유명한 약이 있죠. 근데 그 이제 바이러스를 싸워서 이기는 거고 그렇습니다. 약을 주면. 그래서 몸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왜 그거를 감기처럼 그냥 참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거는 감기보다 훨씬 더 다른 병에 합병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래오래. 전신적으로 몸이 안 좋아지고 면역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 독감미 자체도 물론 뇌염이나 심근염, 심장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이것도 무서워요. 근데 폐렴이 병발하면서 왜냐하면 훨씬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감기보다는 그러면서 사망하는 경우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독감은 꼭 뭐 갑자기 뜨거운 발열이 되고 오한이 생기고 몸이 근육통이 생기고 이러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원에 가서 의사의 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이유죠. 힘든 병이라 독감과 싸우느라고 우리 병의 면역이 약해지거나 그쪽으로 동원되니까 맞습니다. 폐렴은 그럼 바이러스가 찾아오는 건 아니고 그냥 폐렴도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고 병원균, 세균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곰팡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제대로 대처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 공기 중에 예. 세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이프로님이랑 저랑 괜찮은 이유는 예. 저희가 면역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질병에 걸려서 만약에 면역 기능이 저하된 약화돼 상태라면 있으면 단순한 감기도 어차피 그건 치료제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콧물 나오면 콧물 좀 더 적게 나오고 기침 나오면 기침 좀 적게 나오는 대증요법이라도 쓰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 주신 이유는 그 대증요법을 안 쓰면 그 고통이 좀 더 심해서 그 고통과 싸우느라고 다른 녀석이 찾아올 때 대응을 못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인 거예요? 감기 걸렸다가 독감도 같이 걸린 경우도 있고요. 감기 걸 걸렸다 폐렴이 올 수도 있고요. 물론 감기는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예. 그 찬스가 떨어지지만 감기 걸렸다 독감 걸릴 수도 있고요. 독감이 걸렸다 폐렴이 걸 수도 있고. 그러면 약은 없지만 가능하면 증상을 완화시켜서 내 몸이 좀 견디기 쉽게 내 몸을 편안하게 해줘야 그래야 남은 힘과 여력으로 그때 같이 슬며시 찾아오는 다른 녀석들과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그러면 감기약도 가능하면 먹는 게 좋겠네요. 이게 치료가 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증상을 완화시켜서 내가 다른 녀석이랑 싸워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감기약을 먹고 이제 뭐 이렇게 조금 부작용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졸리거나 더 더 힘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조절은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염증은 몸에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병원이나 아니면 대증치료제 약국에 가서 사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거죠.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게 좋다. 이 독감 같은 건 조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독감 이게 이런 바이러스 질환이 뭐 강력한 바이러스 질환일 때 젊은 분들도 돌아가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꼭 폐렴이 아니더라도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 갑자기 고등학생이 갑자기 사망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우리 몸이 이제 반응을 하는데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흔한 건 아니지만 젊은 분이라고 뭐 독감 이겨낼 수 있다 이러지 않고요.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지 그런 면역력 폭풍 때문에 돌아가시는 드물지만 또 심근염이나 뇌염 같은 것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한다면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건 어떤 증상 무슨 병입니까? 그거? 사이토카인 폭풍은 면역 세포에서 사이토카인이라고 이거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내는 여러 가지 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젊은 사람이니까 반응을 격하게 하는구나. 네. 우리 알러지처럼.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아나필락시스처럼 비슷하게 그런 게 너무 강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몸이 혼자 싸우다가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치료를 같이 해주는 게 좋다. 네. 우리 감기는 보통 옆 사람한테 옮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옆 사람은 미안하기도 미안해서 가끔씩 야 어차피 네 면역력이 문제라서 걸리는 거지 면역력 좋으면 어차피 공기 안에는 감기 바이러스가 1년 360을 늘 있대. 또 이제 그렇게 항변하는 경우도 있고 누구 말이 맞아요?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해요. 그 아데노나 리노바이러스나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기에 걸리셨으면 이게 이제 바이러스고 초창기에 남을 감염시킬 수 있는 게 초창기에 강하거든요. 전염력이. 그러니까 이때는 되도록이면 밖에 안 나오는 게 좋은데. 그렇습니다. 또 나간다 그러면 마스크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좀 하는 게 물론 감기가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거긴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만성질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 말씀은
예를 들면 우리 지하철 같은 거 타면 네. 그 안에 감기 걸려서 나오신 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음. 우리 프로님이나 저 같은 경우가 만약에 건강하다면 음. 이게 이제 이겨내는 왜냐하면 폐 기능 중 또 코와 입에 예. 코털도 있고 인후두에 다 텀모라는 게 있어서 사실 면역 방어 체계가 다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음. 이게 이제 그 양이 문제인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동료가 감기 그렇죠. 걸려왔으면 많이 온다. 그렇죠. 한두 개라면 음. 뭐 바이러스의 양이 적다면 우리 몸에 건강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아. 그 양에 마치 인해전수처럼 오게 되면 그거 자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기 걸린다고 누구나 폐렴 걸리는 건 아닌데 폐렴에 걸리게 되면 꽤나 심각한 병이에요. 폐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작은 폐포라는 게 예. 한 3억 개 정도 있거든요. 이 양쪽에. 그게 이제 그 기억나시죠? 중고등학교 때 폐포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라인이 쭉 혈관도 있고 그래서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산소를 들여 마시고 이게 폐의 기능이잖아요. 첫 예. 번째 기능. 예. 거기에 안에 염증이 사는 게 폐렴이거든요. 염증이라면 보면 어떻게 생겨요? 그죠? 이제 콧물이 농이잖아요. 네, 누런 거. 누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누럴 수도 있고 하얄 수도 있는데 끈적끈적한 백혈구와 수많은 그 세포 덩어리들이 있는 그런 게 폐포가 3억 개인데 거기에 뭐 차요 그게? 꽉 차는 거 다 차는 건 아니지만 일부만 차도 숨이 차죠.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실제로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부검할 때 보게 되면 뭐 익숙하지만 처음 보신 분들은 폐포 안에 3억 개, 5억 개 그거 펼치면 테니스 코트만 하거든요. 넓어요. 근데 면적이 단면은 그렇게 뻥뻥 뚫려 있는 게 안에 차 있으면 놀라게 되죠. 누런 콧물 같은 게. 우리 보통 우리 주변에는 그럼 수세미가 그 안에 보면 네네, 이렇게 예, 그 안에 보면 그렇게 작은 그 공기층도 있고 또 세제 집어넣으면 그 안에 뭐 꽉 맞아요, 차기도 맞아요. 하고 쭉 누르면 또 나오기도 하고. 광장시장 가면 허파 드세요? 사실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그렇게 돼 있군요. 그럼 되게 말랑말랑하겠습니다. 폐는. 그렇죠. 폐는 원래 수세미처럼? 물컹물컹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고름이 차면 딱딱하죠. 그런 거를 임상 오히려. 선생님들이 엑스레이로 찍으면 하얗게 보이거든요. 네. 그게 경화라고 불러요. 컨설리데이션이라고 좀 어려운 영어를 쓰는데 경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간유리 아시죠? 예.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젖빛 유리라고 그라운드 글라스라고 그러는데 뿌연 유리. 맞아요. 예. 그런 젖빛 유리 혼탁 보면 뿌옇고 왜냐하면 염증이 찼으니까 또 이렇게 딱딱해 보이는 경결 이걸 실제로 만져보면 사진 나오겠지만 누런 게 차고 딱딱한 거죠. 딱딱한 거면 이렇게 컵처럼 이렇게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원래 폐는 물컹물컹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스폰지니까. 근데 이제 그 수세미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고름이 찼으니까 테니스 공이나 뭐 이런 이런 거 이 엄지 여기 누를 정도 이런 느낌으로 네. 원래는 쑥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요. 네. 공기가 차니까. 그래서 엑스레이에 하얗게 보인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거 폐렴이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드라마 보면 폐렴은 앓고 나면 깨끗해져요? 대부분 괜찮아질 수 있는데 폐렴이 남기는 상처 반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무릎까지면 거기에 상처 남죠. 반들반들 그 스카라고 부르는 흉터가 남잖아요. 그렇듯이 폐렴도 거기에 흉터가 남기 때문에 많이 걸리면 좋지 않습니다. 안 걸리는 게 최선이고요. 그런 흉터들이 혹시나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폐렴이 초기에 있다. 옛날에 어떤 분이 폐렴기라고 그래서 굉장히 혼났는데 폐렴이 시작된다 초기다 그래도 굉장히 위험하니까 어찌됐든지 병원 치료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냥 감기인가 싶어서 이렇게 그냥 좀 혼자 견뎌볼까 뭐 혹은 뭐 그러다가 이건 폐렴 아닌가라는 느낌을 가져야 된다면 그게 독특한 증상이 별도로 있나요? 발열 그러니까 열이 좀 심해지고요. 미열이 아니라 뜨거운 열이 올라가고 대략 한 뭐 우리가 보통 36.9, 37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뭐 38도가 넘는다 지속적으로 39도 그러면 병원을 일단 방문해 보셔갖고 엑스레이 비싸지 않거든요. 네. 찍어보는 게 좋고 호흡곤란 그리고 진한 가래가 갑자기 나온다든지 온몸에 열이 끓으면서 뭐 근육통 이러면 이게 혹시 독감이나 폐렴이 아닐까 해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하네요. 감기 증상 세게 오는 거하고. 근데 감기가 보통은 그렇게까지는 오진 않아요. 뭐 목만 좀 아프거나 목만 좀 아프고 나거나 열도 좀 미열이고요. 그렇죠. 머리만 띵하고 좀 쉬고 자고 일어나면 좀 개운해지고 보통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니더라도 한 번쯤 병원에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병원에서 이제 누워 있다가는 폐렴에 걸려서 마지막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면
선생님이나 저나 또는 네. 여기 시청자분들도 결국은 한 번씩 경험하게 되겠네요. 마지막에는요. 그렇죠. 흡인 폐렴 반드시. 왜냐하면 뭐 다른 원인으로 돌아가시더라도 흡인 폐렴이라고 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폐렴이 마지막에는 숨이 끊어지려면 뭔가 그 숨이 막혀야 될 텐데. 심장 질환이면 안 경험할 수도 있고요. 음, 근데 이제 폐렴이 많이 걸리게 되죠. 마지막에는. 어떤 게 좋을까요? 신께서 저보고 너 뭐 영원히 사는 건 안 되고 선택은 하게 해줄게. 네. 암 뭐라고 했죠? 폐렴,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네. 넷 중에 골라봐. 이러면 선생님은 뭐 고르실 거예요? 다 싫은데. 그냥 뭐 하시겠지 뭐. 그냥 그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어. 뭐 기대 여명보다 좀 오랫동안 살고 그거야 그렇죠. 네, 자다가 심장마비 같은 그렇습니다. 건가요? 자다가. 네. 어. 심장 질환. 그거는 별 고통도 못 느끼시는 게 맞나요? 우리 느낌은 그런데. 아니 근데 마지막에는 뭐 사실은 도파민이 굉장히 나오면서 암이든 아주 마지막에는 고통이 경감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몸 안에서의 뭔가 고통을 줄이는 물질이 나와서. 네. 그게 그렇긴 한데 중간 과정에 너무 오랫동안 유병으로 사시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병원을 자주 하고 진료를 자주 받아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마지막이라면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그 도파민 때문에 좀 편안해지나요? 한 며칠입니다. 며칠? 네. 그때는 편안하신 건지 아니면 너무 힘든데 말을 못 하시는 펑셔널 건지. MRI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알아요? 네. 펑셔널 MRI라고 그래서 찍어본 게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암 환자로 돌아가신 분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는 예. 찍은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에 의하면 아프지 않을 것 같다. 네. 통증도 바로 수치로 나타나고 그러나 봐요. 수치는 아니고요. 이제 활성화되는 부위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그거를 이제 살핀 연구가 하나 있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추정한 거죠. 뭐 여쭤볼 수는 없고요. 되게 두려우신가 봐요. 그 직접. 궁금도 하죠. 그러니까 그럼 제가 뭔가 이제 암 같은 거에 만약에 걸려서 계속 이제 앓고 있다가 어느 날부터 오늘은 컨디션도 좋고 별로 아프지 않네라는 느낌이 들면 이제 뭐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건가 보다라고 알아야 되겠군요. 아니 그렇게는 생각 못 하실 거야 아마. 그래서 요즘에는 네. 이제 한국에서는 끝까지 네. 치료받다가 돌아가세요. 왜냐하면 맞아요. 자식들이 그거를 불효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중간에 최선을 멈추는 다해 거예요. 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환우 카페 뭐 이런 데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면 아들 딸 분들이 뭐 어느 대학병원에 신약이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신청하자 막 이래서 또 이런 약 공부를 막 하세요. 네. 우리 한국 분들은 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을 끝까지 하는 걸 효도라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퍼스트 라인이라는 게 있고요. 항암제라는 게 세컨드 라인이 있고 서드 라인이 있고 그런데 이게 반응률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쓰는 항암으로 치료가 되면 참 좋은데 그걸로 치료가 안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갈수록 반응률이라고 부르는데 약이 들을 확률이 적다.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모든 자식들은 10% 20%에 힘을 걸어요. 100명 중에 2명은 효과가 있지 않냐? 그럼 우리 아버지 거다. 네. 우리 어머니 거다. 그래서 많은 암 환자분들이 사실 돌아가실 때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많이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 이유는 계속 치료받다가 계속 고통받다가 약을 쓰다가 면역 항암 화학 치료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항암제가 고통스러워요. 맞으면 치료는 될 수 있지만 반응률도 떨어지지만 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다들 뭐 살이 빠진다든지 고통스러워하시는 건 많이 아마 드라마나 뭐 주변에서도 보신 적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게 중간에 끊어야 되는데 의사가 그러면 끊어줄 수 있느냐? 적당히 이 정도는 안 듣겠구나. 그냥 차라리 편안하게 해드리자 이렇게. 네, 그래서 호스피스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몰핀을 제한 없이 통증이 있을 때 써주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불효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또 그거를 멈추질 못해요. 그래서 아까 돌아가시기 전에 며칠이나 편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기간이 되게 짧아서 사실은 굉장히 고통 속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 말고 종양내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 허대석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영상이 아마 유튜브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제가 잘 보지는 못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끊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을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는 그럴 거라 생각해요. 근데 부모님은 그렇게 못해요. 다들. 부모님은 또 스스로는 야 이제 그만해라 할 텐데도 자식들이 멈추지를 못해요. 안 돼요 어머니 뭐 이러면서. 그렇게 권유하면 의사를 또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네.
우리나라 호스피스법이 있어요. 그래서 호스피스를 근데 시설이 너무 없긴 하지만 그게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제 내가 암이다.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암이란 건. 네. 그렇죠? 근데 끝에 더 이상 들을 치료제가 서드라인까지 썼는데 안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 멈춰야 되는 건데 그거를 멈추고 주변을 정리하는 거. 그 주변 사람들과 마지막을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낸다는 게 참 중요한데 네. 그게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부분에서 정신없이 치료받다 돌아가신 경우가 많아서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아마 암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심장질환, 폐렴도 있지만 뇌혈관 질환도 있지만 반 정도는 그러면 암일 때 어떡할 거냐. 네. 의연하게 버티기는 어렵고 그래서 치료를 최선을 다해서 받을 때 어느 시점에서 종양내과 의사에게 반응률 그리고 본인의 같으면 쓸 거냐 안 쓸 거냐 물어보시면 종양내과 의사들은 얘기를 못 해줘요. 왜냐하면 그러겠죠. 그렇지만 솔직하게 그걸 얘기한다면 얘기해 주실 거야 아마. 김범석 교수님 한번 초대해서 서울대학교 종양내과 요번에 책도 냈던데 예.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물어보시면 직선이 아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어느 순간에 끊어야 된다. 그리고 정리하고 통증 없이 마지막에 편안하게 갈 걸 결정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럼 나이가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에 제가 예를 들면 요즘 정도의 평균 수명일 때 한 80살이 지났어요. 네. 그러면 건강 검진을 받는 많은 이유가 이제 암을 찾기 위해서인데 그게 유용하겠습니까? 네, 아니면 그냥 안 받고 있다가 차라리 나중에 늦게 증상으로 발견되면 이제 말씀하신 그 치료 가능성이 좀 많이 낮아지긴 할 텐데. 최근에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80세 이후에는 네. 건강 검진에서 암 검진을 하지 않는 걸로. 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80세 이후는 오히려 근데 이제 자신의 선택이에요. 그렇겠죠. 의사가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고요. 나는 이제 감이 걸려도 한번 내 치료해 보겠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만약에 80세 넘으신 분께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다 이걸 시청하신 분이 여쭤봤을 때 안 하겠다라고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어쩌면 나는 그래도 자꾸 난 이때까지 건강하게 살았는데 끝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찾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물어보시면 많은 의사들이 80세 이후에는 종양에 대해서는 빼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유성호 교수님은 본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상태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내 건강 상태에 따라. 매우 건강하면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네. 대장 내시경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은. 대장 내시경. 네, 해보시면 알겠지만 수면 진정 내시경을 하게 되면 또 미다졸람이라는 약도 써야 되고. 그래서 노인들 연령 높으신 분들은 수면 내시경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하기도 하고요. 또 장천공이 잘 돼요. 약해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득실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80세까지는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 건강 상태를 봐야겠죠. 그리고 물어보겠죠. 상담할 것 같고요. 선생님한테 제가 받는 게 낫겠습니까? 안 받는 게 낫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은 다 자신의 건강을 과대평가합니다. 또는 과소평가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좀 오랫동안 잘 살펴본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폐렴 이야기를 하다가 대체로 사망하기 직전에 폐렴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셔서 사망하는 과정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눠봤네요. 보통은 이런 얘기 뭐하래 기분 안 좋게라고 하지만 저는 자주 생각하고 자주 준비하고 있어야 또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또 들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많이 어디 가도 다 이렇게 뭐 우리 이프로님처럼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그래서 뭐 홍보는 아니고 3월달에 제가 책을 한 권 그거에 관련돼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리고 이제는 얘기할 때가 된 흔히 얘기하는 안락사, 의사조력 사망, 웰다잉, 웰다잉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좀 뭐 많이들 얘기하세요 요즘엔. 근데 그럼요. 공개 토론회 장에서 이제는 해야 될 때 이제 더 이상 그냥 미루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 건가 마지막을 그런 얘기를 많이 쓴 책이 3월달에 나옵니까? 그때 프로니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또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아서 의사 조력 사망에 대해서 원고는 그럼 다 돼서 이제 교열 보고 있겠네요. 네, 교정 벗고 책 디자인 하고 있습니다. 표지. 알겠습니다. 방금 궁금하셨던 거 다 거기에 자세하게 써 제가 한번 책 나오자마자 한번 여쭤볼게요. 뭐 의사가 원래 사람 살리는 직업이고 그걸 배우기는 하지만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과정도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의학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선택도. 그렇죠. 네. 그러니 그것까지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우리 사회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폐렴 이야기를 나눠보다 그런데 폐라고 하는 게 뭐 우리 장기 중에 중요하지 않아서 괜히 달려있는 장기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일을 또 우리 무의식적으로 하나 봐요. 그렇죠. 뭐 의식하지 못하시겠지만 산소를 들이마시고 네. 호흡 들이마시고 내뱉는다. 그래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고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산소는 우리 몸에서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아데노신 3인산 ATP라는 걸 만들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 면역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 호흡기 자체가 세 번째 기능은 산염기라고 그래서 우리는 몸이 7.35에서 7.35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피가. 예. 그게 이제 약산성이죠. 이걸 유지하려면 아무래도 호흡과 이렇게 폐와 신장이 조절을 좀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사실 우리 몸은 거대한 화학 공장이에요. 그러겠죠. 근데 그 백그라운드가 pH가 7.35에서 7.45예요. 그게 유지되면 좋은데 네. 예를 들면 그게 강하게 산성이 될 때는 언제고 알칼리성이 될 때는 언제? 호흡이 멈추면 호흡성 산증이 되고 신장이 망가져도 대사성 산증. 그리고 점점 산성 쪽으로 바뀌는 그렇죠. 거가 돼요. 그리고 알칼리성으로 변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독극물을 먹거나 이럴 경우에는 알칼리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7.35에서 7.45를 유지하는 거에 중요한 기관 두 가지를 말해라. 그러면 신장이랑 폐입니다. 그래서 폐는 그 기능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기죠. 폐도 건강하신 분들도 있어요. 있겠죠. 담배를 달고 사셨는데도 90 넘기시는 분도 간혹 계신다고 하니까. 근데 또 그렇지 않아도 일찍 또 폐가 망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모든 장기가 그런가 싶지만 이거는 유전의 결과가 좀 더 강한 쪽입니까? 폐는 유전과 환경의 결합이죠. 그러니까 이제 꼭 얘기하시는 게 우리 뭐 증조 할아버지는 담배를 60년간 피셨는데 100세까지 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들으면 뭐 참 굉장한 얘기인데 사람은 거기다 이제 통계적으로 이 95% 정기분포 안에 들어오게 네. 돼 있잖아요. 그걸 엑스트라한 거를 막 집어서 123세까지 산 카렌 할머니도 담배 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대체적으로 담배를 피우면 당연히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거와 뭐 폐암은 반드시 걸리는 건 아니지만 폐암의 빈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고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이 좋아서 유전적으로 특이하게 좋은 폐를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러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우리는 평균에 회귀하니까 그렇다면 안 좋은 거 예를 들면 되도록이면 공기를 좀 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담배를 안 피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겠죠. 피할 수 없는 거는 피할 수 있는 건 피해야죠. 대기오염 같은 거야 피할 수 없으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예. 담배는 일단 끊어야죠. 보통은 이제 건강하면 건강 관리를 스스로 잘하거나 생활 습관이 좋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건강한 몸을 타고 나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럼요. 그건 유전적인 요인과 요인들이 있는데 환경적 요인이 뭐가 더 우세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요. 그렇지만 근데 장기별로 유전의 영향이 더 강해 내지는 요거는 뭐 사후의 생활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강해 하는 경우는 장기마다 다르지는 않나 봐요. 그렇게는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런가요? 아마 뭐 각 장기별로 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실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심장 같은 경우도 뭐 20대야 뭐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20대 후반에도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피는 분들은 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제가 실제로 돌아가셔갖고 한 경우도 있고요. 예. 그렇다면 환경적 요인이 뭐 유전적 요인과 함께 믹스된다는 건 당연하다. 뭐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법의학자시니까 그 부검 내지는 해부하신 경험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서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신 경우들이 많다 보니 항상 열고 나면 그쪽에는 병들이 꼭 있는 경우들이 꽤 있겠어요. 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결핵 같은 거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나 우리 노숙자분들 예. 같은 경우는 결핵은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빼빼 완전 말랐어요. 이렇게. 증상이. 예, 그러니까 겉보기에 너무나 마른 분들이 있죠. 이렇게 얼굴 좀 시커멓고. 예. 그러면 이제 결핵이 보통 병원에서 치료하면
낫는데 치료를 잘 안 받거나 약을 잘 안 먹거나 이러면서 난치성 혈액이 된다든지 뭐 이러면서 혈액에서 우리나라에선 돌아가신 분들 중에 특히 소셜 이코노믹 스테이터스가 많이 이렇게 좋지 않은 분들이 결핵도 있고 폐렴도 많고 이렇습니다. 의사이자 법의학자이시니까 나는 의사라서 의사이므로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나의 건강 또는 나의 삶을 위해서 이런 걸 좀 한다. 나는 의사로서 배운 것 때문에 난 요걸 좀 하는 것 같아. 하는 게 좀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이제 일주일에 3번씩 운동을 꼭 하거든요. 어떤 운동 하세요? 전 수영을 합니다. 네. 수영을 뭐 50분에서 1시간 정도. 제가 이제 의사다 보니까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돌아가신 분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해서 하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운동 안 하신 분 보니까 많이 힘들든가요? 아니면 의사로서? 뭐 제가 임상 의사가 아니라서 운동 네. 안 하시는 분을 직접 진료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운동할 시간이 없거나 아무래도 식사, 특히 식사 같은 것도 잘 아시겠지만 좋은 음식을 먹어라. 네. 진짜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너무 많이 먹지 마라.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음식을 먹고 가공한 음식 말고 진짜 음식을 먹고 조금 덜 먹어라.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너무 바쁘고 이러다 보면 또 식생활에 뭐 아무래도 사 먹게 되고 간이 세고 저는 불닭 얘기하면 안 돼요. 도저히 못 먹겠거든요. 너무 맵죠? 네, 저는 이렇게 입도 못 대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너무 익숙해지고 이러다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젊은 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제가 아마 의사니까 그리고 그게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 바쁘신 분들 인생이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질병 패턴도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사가 아니었으면 일주일에 3번 수영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죠. 직업이 뭐가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간혹 의사 선생님들이 막 열심히 운동하시고 그런 분들도 이제 동료도 있고 있으니까 이제 가끔 보면 이게 의학 기술에 대해서 본인들이 한계를 느끼시는구나. 그러니까 평소에 이거 건강 관리 평소에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게 의술로는 잘 안 돼라는 걸 자꾸 이제 경험하시다 보니까 나도 운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럴 만큼 운동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또 간접적으로 깨닫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 운동, 수면, 영양 말고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의학이라는 게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되는 게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외양간은 이미 불타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고장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진짜 음식을 먹고 운동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건 금연하고 이 4가지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거는 정말 각자 같은 현대 사회에 사는데도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먹는 거 보면 정말 천차만별이고 수면 시간도 천차만별이고 맞습니다. 수면의 질도 다르고 운동도 뭐 많이 하는 분부터 아예 안 하는 분까지. 우리 이프로님은 운동? 저는 운동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운동을 뭐 꼭 할 필요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본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뭔가 건강에 조금이라도 좀 약간 문제가 생기거나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 하는 거지. 운동을 반드시 강요하는 거는 좀 해야죠.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주는 들어요. 혹시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53살? 72년. 저랑 동갑이시군요. 그러세요? 네, 그러면 이제 슬슬 하셔야죠. 그런가요? 혹시 잠도 모자라고 운동도 모자라면 뭐 할 시간은 1시간이 있다. 모자란 잠을 보충할 수도 있고 안 한 운동을 할 수도 있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잠을 자야죠. 잠이 먼저인가요? 그럼요. 발암물질 2급이에요. 부족한 수면은 그럼요. 차라리 운동을 뒤로 미뤄라. 그렇습니다. 앱솔루틀리 그렇습니다. 들으셨죠, 여러분?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뭐 감기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아니면 폐렴 이런 거 모두 다 개인 위생이 중요해요. 손 씻고 양치질을 잘 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내가 약간 면역력이 약하고 좀 취약하다 그러면 마스크를 쓰고 내가 혹시 감기나 독감인 것 같다 그러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게 나를 위해서도 좋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해야 될 일이고요. 내가 감기 걸렸어도 마스크 안 쓰고 다니다가 또 바이러스가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럼 더 많이 아픈 거죠. 감기 걸렸다가 독감 걸리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게 예방접종을 맞는다고 반드시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적합도가 맞을 확률이 한 40에서 60%, 70%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질환자분들은 반드시 매년 왜냐하면 변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만성질환자분들이라는 게 이제 뭐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예.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노인 65세 이상 아마 그 국가에서 그 독감 예방 백신은 65세를 초과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아마 우리나라가 되게 좋은 나라라서 그걸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놓치지 마시고 하시고 노인분들은 그다음에 이제 조금이라도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아주 크게 비싸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매년 또 바뀌니까 내가 재작년에 맞았는데 올해 맞아야 되냐? 맞아야 됩니다. 독감. 그렇습니다. 매년 바뀌니까. 접종. 네, 그래서 접종도 고려해 보셔라.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도 매년 맞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뭐 병원이 있다 보니까 네. 놔주긴 하는데 이제 또 만나야 되는 게 이제 저도 부검도 하고 하다 보니 또 임상 선생님들 환자를 만나게 되니까 사실은 하는 면도 있는데 병에 더 자주 노출되시죠, 의사 선생님들은. 네, 그렇게 맞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특히 대면 활동이 많은 뭐 은행원이시라든지 뭐 비즈니스 하신 분들도 혹시 모르니까 건강 지금 우리 이프로님 나이 정도 되시면 맞는 것도 좋습니다. 네. 저도 요즘 가끔 이제 병원 가서 이런저런 상담도 하고 아파서 갔다 오면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는데 이런 분 것들을 저한테 이제 하시는 얘기죠. 이런 증상들이 젊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좀 나이 드시면 이게 또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도 저는 그럼 괜찮겠네요. 그랬더니 이제 슬슬 아니 지금 무슨 얘기 들으신 거예요? 지금 젊은 분들은 괜찮지만 선생님처럼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된다고요. 라고 하는 게 의사가 보기에 이제 나는 매우 이제 위험군 쪽으로 들어와 있구나 라는 걸 요즘 뭐 새롭게 느끼네요. 법의학자로서도 이제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계실 거고 저는 이런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은 어떨까 싶으면 사후의 모습들을 많이 지켜보시니까 나는 어떤 걸 좀 해야 나의 사후의 모습이 좀 더 아름답거나 깔끔할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하시나? 그러니까 사후의 나의 모습이 좀 나은 쪽이 되기 위해서 뭔가 하시는 일도 있으신가? 하는 생각은 좀 그 드는데. 사후의 나의 모습이란 게 피지컬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좀 질문 드리면서 그 생각을 먼저 하지는 않았는데 네. 법의학자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이런 거는 좀 신경 써서 삽니다. 하는 게 혹시 있으세요? 반드시 그렇게 될 일은 없지만 체형을 조금 그래도 너무나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게 무겁고 크지 않게? 네 그렇게 좀 피지컬리로 한정한다면 예. 나중에 어떤 삶을 살 거냐는 또 다른 문제고 그런 건 좀 더 철학적인 내용이고 그거야 그렇죠. 네, 뭐 법의학자로서 물어보시니까 아마 피지컬리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좀 무겁지 않고 그냥 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늙잖아요. 네. 그렇지만 뭐 잘 아시겠지만 나이가 듦에 따라 본인의 인격이 얼굴에 나온다는 말씀을 주위원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온화한 인격으로 좀 더 좀 좋은 사람으로서 비춰질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체중이 늘거나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좀 힘들어지나 봐요. 그래서 그게 근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부종이 생긴다거나 그렇죠. 뭐 이럴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변에서 꼭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내 자신의 뭐 이제 이거를 피지컬과 멘탈을 나눠서 얘기한다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피지컬리도 내 자신이 나 스스로를 리스펙트할 수 있는 뭐 이런 걸로 생각한다면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네. 참 특이한 걸 물어보시네요. 저는 의사분들의 삶도 뭐 궁금하긴 하지만 특히 네. 이렇게 법의학이라는 영역을 선택하신 분들은 또 어떤 경험과 생각이 다르실까 궁금해서 폐렴을 빙자해서 네. 다양한 걸 좀 여쭤봤습니다. 네. 네, 오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서 일하고 계시는 유성호 교수님 모시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폐렴에 대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좀 함께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이 더 헬스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많은 분들 또 모셔서 유익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호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